안녕하세요. 숨겨진 세계사입니다. 오늘 제국주의 시리즈 9번째 편을 시작합니다. 이번 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국주의는 언제 끝났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식민지들이 차례로 독립하면서 제국주의는 막을 내렸다고. 그런데 이 시리즈 후반부에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국주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면의 주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새 가면을 쓴 순간이 1944년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1942년 2월 15일) 동남아시아의 한 섬, 영국 제국의 동방요새 싱가포르였습니다. 당시 영국에게 싱가포르는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군사 요새였습니다. 영국인들은 이 요새를 동방의 지브롤터라고 불렀습니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좁은 길목, 그 지브롤터처럼 싱가포르 역시 아시아 바다의 길목을 지키는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말라카 해협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유럽에서 일본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좁은 해협을 지나야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해상 무역의 4분의 1이, 한국 원유 수입량의 9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길목을 누가 지느냐가 곧 아시아 무역을 누가 쥐느냐를 결정했습니다. 영국이 19세기에 이 작은 섬을 차지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새로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1942년 다른 어떤 곳보다 먼저 이 섬을 노린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작은 섬이 지금까지도 아시아 굴지의 경제 대국으로 살아남은 이유 또한 결국 이 위치 때문입니다. 그러니 1942년 2월의 그 섬은 단순히 식민지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영국군은 약 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영국 본토군, 호주군, 인도군, 말레이군이 함께 모인 다국적 수비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항복합니다. 상대는 약 3만 6천 명의 일본군이었습니다. 수비하는 쪽이 공격하는 쪽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는 쪽의 3배는 되어야 한다는 군사학적 통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졌습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이 항복을 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영 제국 역사상 최악의 재앙. 싱가포르 함락은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시아 사람들의 머릿속에 걸려있던 하나의 주술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인은 아시아에서 질 수 없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무기가 더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이런 주술적 공포가 식민 지배의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1942년 싱가포르에서 그 기둥이 부러집니다. 영국군이 일본군 앞에 손을 들고 줄지어 걸어 나오는 장면. 그 소식은 들불처럼 아시아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시아인들에게 백인은 더 이상 무적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그들을 올가매던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이 그날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시아인들은 처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그 시기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동시에 벌어집니다. 1942년 1월 네덜란드령 동인도, 지금의 인도네시아가 일본군에 점령됐습니다. 같은 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지금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도 일본의 통제 아래로 넘어갔습니다. 그해 5월 영국령 미얀마가 일본군에게 점령됐습니다. 영국령 말레이반도, 영국령 보르네오, 미국령 필리핀 모두 같은 해에 무너졌습니다. 수백 년간 아시아를 지배하던 서양 제국들이 단 몇 달 사이에 한꺼번에 무너진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들어선 일본도 해방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제국이 떠난 자리에 또 다른 제국이 들어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인이 아시아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편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1942년 싱가포르 항복은 유럽 제국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곧 제국주의 자체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고. 유럽 제국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과 제국주의 자체가 끝났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시리즈 후반부에서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인들이 자기 자신을 떠올리게 된 것은 사실 1942년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23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1919년 1월 파리. 베르사유 조약이 논의되던 회의장 바깥에는 전 세계 식민지에서 온 청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전 편에서 보셨던 그 장면입니다. 베트남의 호찌민, 조선의 김규식, 그리고 인도와 이집트, 아랍 곳곳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모두 윌슨이 말한 민족 자결을 믿고 파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청원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그날이 그들에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럽에서 공부했거나 유럽 사상을 통해 세상을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파리, 런던, 모스크바. 처음에 그들은 유럽이 가르치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가치는 유럽의 백인들만을 위한 것이고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 가치만 들고 돌아왔습니다. 유럽이 외친 가치로 유럽의 지배에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각자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호찌민은 그 이후 30년을 베트남 독립을 위해 바칩니다. 파리에서 거절당한 후 그는 프랑스 공산당 창당에 참여했고 모스크바와 중국 광저우를 거쳐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에서는 베르사유 청원이 목살되고 두 달 뒤 1919년 3월 1일 2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 제국은 총칼로 진압했고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했습니다. 이 봉기는 진압됐지만 같은 해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만주와 시베리아에서는 무장 독립군이 조직됐습니다. 중국에서는 1919년 5월 4일 베이징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베르사유에서 산둥반도를 일본에 넘긴 결정에 분노한 시위였습니다. 오사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시위는 곧 전국의 학생, 노동자, 상인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중국 공산당이 창당됐습니다. 인도에서는 간디가 1920년부터 비협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옷을 벗고 영국 학교를 거부하고 영국 법원을 거부하라. 1930년에는 380km를 걸어 바닷가에서 소금을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영국이 독점하던 소금세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이 행진을 따라 수만 명이 함께 걸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조선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식민지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사람들이 흩어져 각자의 땅에서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되어 외쳤습니다. 지식인이 되어 글을 썼습니다. 운동가가 되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 도시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그들은 호찌민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간디의 소금 행진 소식조차 마을까지 닿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설령 들었다 해도 대부분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기겠는가? 공포와 무기력의 주술이 여전히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2년 2월 싱가포르에서 영국군이 일본군 앞에 손을 들었을 때 그 장면을 본 아시아의 대중이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도록 외쳐온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그제야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각성과 대중의 각성이 만났습니다. 그것이 1942년 이후 폭발한 독립운동의 진짜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 식민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대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독립을 막을 수 없다면 그 독립을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 그 계산이 시작된 곳은 대서양 한가운데였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던 바로 그 시점,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제국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식민지 사람들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8월 대서양 한가운데 영국 군함 한 척과 미국 군함 한 척이 만났습니다. 영국 군함의 이름은 프린스 오브 웨일스, 미국 군함의 이름은 오거스타. 두 척의 거대한 전함이 망망대해 위에 나란히 정박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두 사람은 사흘간 만났습니다. 훗날 이 만남은 대서양 회담으로 기록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두 사람의 무게는 같지 않았습니다. 처칠은 시들고 있는 제국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그 시점에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년. 런던은 독일군의 폭격으로 불타고 있었고 영국 경제는 미국에서 빌린 돈으로 겨우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루스벨트는 떠오르는 제국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시점에 아직 전쟁에 공식 참전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무게는 이미 영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전쟁이 두 나라의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수백 년간 세계의 중심이었던 도시들이 폭격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기 본토를 지키기에도 벅찼습니다. 식민지를 관리할 여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본토는 한 번도 폭격당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공장은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사가는 무기, 소련이 사가는 식량, 모든 것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은 더 부유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부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 시점에 이미 전쟁 이후의 세계를 설계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누가 세계를 운영할 것인가? 새로운 경제 질서는 어떻게 짤 것인가? 식민지 체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미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자기 본토를 지키느라 정신이 없을 때 미국은 다음 시대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사흘간 만난 두 사람은 한 가지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훗날 대서양 헌장이라고 불리는 8개 조항의 공동선언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은 자기들이 살 정부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민족 자결. 22년 전 베르사유에서 윌슨이 말했던 그 단어가 다시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이번에는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회담 한 달 뒤, 처칠은 영국 의회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서양 헌장의 민족 자결 조항은 나치에 점령된 유럽 국가들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영 제국 식민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이 발언을 알았지만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미국은 반식민주의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스벨트의 진짜 계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체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를 해체한 다음 그 자리에 미국이 주도하는 새 체제를 세우는 것. 식민지 사람들이 믿었던 그 약속은 사실 두 얼굴이었습니다. 처칠은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 민족 자결을 외쳤고 루스벨트는 식민지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 민족 자결을 주장한 것입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의 그 만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이 발표한 문서는 선언이었을 뿐 아직 새 체제의 설계도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설계도가 그려지는 자리는 3년 뒤에 마련됩니다. 미국 동부의 작은 시골 마을 한 호텔에서 그곳에 영국은 떠밀리듯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500년 권력의 교체가 서명됩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의 만남으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전쟁은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은 한 달 전이었고 베를린은 함락되지 않았으며 일본은 여전히 태평양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미국 동부의 한 시골 마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44개의 나라에서 온 대표단이었습니다. 회의의 표면적 목적은 전후 국제 경제 체제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후 체제를 설계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이미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 세계의 주인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의 장소가 미국 본토였다는 것, 회의를 주관한 나라가 미국이었다는 것,
회의 결과를 결정한 나라가 미국이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은 영국 대표단의 위치는 22년 전 베르사유 때와 정반대였습니다. 1919년 베르사유에서 영국은 식민지 지도를 새로 그리던 승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944년 여름에 영국은 재정적으로 이미 패전국이었습니다. 자기 본토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서 막대한 돈을 빌리고 있었고, 대영 제국이 가장 큰 식민지였던 인도를 운영하는 비용조차 미국에서 빌려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던 제국이 자기 식민지 운영비를 다른 나라에서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온 사람은 케인스였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고 온 어떤 구상도 회의장에서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빚을 얻어야 하는 쪽이 빚을 주는 쪽 앞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수상 처칠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영국의 굴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 미국은 영국에 막대한 무기와 물자를 공급해왔습니다. 이른바 무기대여법, 랜드리스라고 불리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대가로 한 가지 조건을 받아냈습니다. 영국 식민지 안에서 영국이 누리던 무역특권을 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영국은 자기 식민지 시장을 자기들끼리만 거래하는 구역으로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카리브해에서 영국 자본이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그 닫힌 문을 미국이 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영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전쟁을 치를 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식민지의 경제가 사실상 미국 자본에 개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열리면 그 시장의 주인은 곧 자본이 큰 쪽으로 넘어갑니다. 영국 식민지의 운명은 식민지 사람들 모르게, 영국 사람들도 모르게 이미 다른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3주의 회의 끝에 한 가지 새로운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회의가 열린 마을의 이름을 따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체제가 결정한 것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세계의 기준 통화가 영국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바뀌었습니다. 달러는 금과 일정한 비율로 묶였고, 미국은 다른 나라가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의 통화는 그 달러에 묶였습니다. 금이 달러의 신뢰를 담보하고 달러가 세계 모든 화폐의 신뢰를 담보하는 구조였습니다. 19세기 내내 세계 무역의 기준이었던 파운드가 이날 그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같은 채널의 돈의 역사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둘째, 이 새 체제를 운영할 두 개의 국제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기구의 본부는 모두 워싱턴이었습니다. 셋째, 그 기구들의 의결권은 출자금에 비례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낸 나라가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낸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 회의가 끝났을 때 세계 경제의 중심은 런던에서 워싱턴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1944년 여름에 그 회의에 모인 나라는 44개국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중요했습니다. 전 세계가 모여 합의한 결과라는 형식, 미국 한 나라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외양. 그러나 그 44개국의 명단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빚을 진 채무국이었습니다. 자유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본국이 독일에 점령된 망명정부였습니다. 중국 국민당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원조 없이는 일본과 싸울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 대표단을 임명한 것은 인도 사람들이 아니라 영국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인도 독립을 외치던 간디와 네루는 영국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19개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100년 넘게 자기 뒷마당으로 관리해온 나라들이었습니다. 회의에 모인 44개국 중 절반 이상이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회의의 형식은 다국적 합의였습니다. 회의의 결과는 다수결로 추인됐습니다. 그러나 그 다수결의 모집단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44개국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회의가 어떻게 끝날지를 처음부터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추인이었습니다. 영국이 500년 가까이 식민지를 지배하며 썼던 가면이 있었습니다. 문명을 전파한다는 가면,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가면. 이 가면들은 거칠었습니다. 손에는 총칼을 든 채 입으로는 문명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42년 싱가포르에서 한 번 무너지고 난 후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1944년 여름의 그 회의에서 미국이 쓴 가면은 달랐습니다. 훨씬 정교했고 훨씬 우아했습니다. 세계를 대표한다는 44개국이 함께 합의한 것이라는 가면. 문명이라는 단어 대신 자유무역이라는 단어를 썼고 기독교 대신 민주주의를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다른 단어들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면이 그 이후 미국이 세계를 운영하는 방식이 됩니다. 전 세계가 모인 자리, 다수결로 결정된 합의, 자유진영의 자발적 동맹, 다자주의의 결과.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 형식은 같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결론을 다국적 합의의 외양으로 추인하는 것. 1944년 여름 그 호텔에서 미국이 쓴 가면은 그 이후 80년 동안 작동했습니다. 정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가면인지조차 알아채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그 가면에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가면을 쓰는 일조차 점점 번거로워하는 모습이 미국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국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의 변신인지 이 시리즈 후반부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500년 권력의 교체는 그렇게 한 시골 호텔에서 서명됐습니다. 총성도 없었고 항복 문서도 없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실릴 만한 극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회의는 조용히 끝났고 대표들은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곧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뒤 영국 제국의 왕관에서 가장 빛나던 보석이 떨어집니다. 1947년 8월 15일 자정. 인도 델리의 의회 광장에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는 순간 그곳에 영국 국기가 내려가고 인도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3억 5천만 명이 그 순간 독립을 맞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식민지에서 벗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영국 제국의 왕관에서 가장 빛나던 보석이 그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장면은 제국주의의 종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정의 종소리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인도에서 떠난 것은 인도 사람들의 독립 의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더 이상 인도를 운영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은 빈 곳간이었습니다. 자기 본토 재건 비용도 미국에서 빌려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식민지를 운영하는 비용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인도였습니다. 3억 5천만 명을 통치하려면 막대한 군대와 행정이 필요했고 그 비용은 영국 본토 재정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도 안에서는 1942년 이후 독립운동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무력으로 인도를 붙잡고 있는 것. 다른 하나는 손을 놓는 것. 빈 곳간의 영국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독립은 영국의 자발적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어서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땅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힌두교도가 다수인 지역은 인도로,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선을 그은 사람은 인도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영국 변호사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5주 만에 그은 선을 따라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고 1000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분할의 비극은 이 채널의 방글라데시 편에서 따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정의 종이 울리고 깃발이 바뀌었을 때 인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오랜 식민 통치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거리에서 외쳤던 것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 너머에는
한 가지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인도가 들어갈 세계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시골 호텔에서 깔린 판이 독립한 인도가 들어선 자리였습니다. 인도의 첫 총리 네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선언을 했습니다. 비동맹. 미국 진영에도 소련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독립한 인도는 어느 한 강대국의 위성국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곧 다른 신생 독립국들로 번졌습니다. 이집트의 나세르,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이들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 모여 비동맹 운동의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29개국에서 온 대표들이었습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의지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동맹은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미국 달러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국제금융기구의 의결권은 미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식량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산업을 일으키려면 미국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비동맹을 선언한 나라들도 결국 어느 한 진영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선택권이 있는 듯 보였지만 선택의 여지는 좁고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947년 인도 독립을 시작으로 그 후 20년간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집니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카리브해에서 수십 개의 새 깃발이 올라갔고 수십 개의 새 국가가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식민지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 국가들이 들어간 세계는 이미 다른 손이 설계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 독립은 해방인가? 아니면 계약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속박인가? 다음 편에서 그 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1942년 싱가포르에서 시작해 1944년 브레튼 우즈를 거쳐 1947년 인도 독립까지 보았습니다. 500년 동안 작동했던 제국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 더 정교한 가면이 새로 쓰여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새로운 이름을 함께 보겠습니다. 깃발은 바뀌었는데 왜 가난은 그대로였는지, 독립한 나라들이 왜 다시 같은 함정에 빠졌는지, 500년 권력이 옮겨간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